이탈리아 사회당 신문 아반티의 편집장인 베니토 무솔리니는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열렬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오스만 투르크를 침공한 자국 이탈리아를 강하게 비난하여 5개월간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그리고 사회주의 정당의 기대를 받던 떠오르는 스타 무솔리니는 몇 년 후 파시즘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탈리아어로 묶음을 뜻하는 파슈에서 파생된 파시즘은 단단한 국민적 결속을 의미하는데요. 20세기 초까지 이탈리아에서 파슈는 혁명을 꿈꾸는 정치단체들 사이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극우적 정치체제와 국가의 정체성의 의미로 확립한 것은 무솔리니였습니다. 교육을 전공한 무솔리니는 거친 성격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학생을 칼로 찌른 혐의로 2번이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죠. 졸업 후 잠깐 교사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스위스 등을 돌아다니며 사회주의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로 돌아온 무솔리니는 신문기고를 통한 사회주의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고 이탈리아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뛰어난 언변으로 당내에서 주목을 받아 당 기관지의 편집장 자리를 맡게 되죠. 하지만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자 그는 중립을 선언했던 이탈리아의 입장을 무시하고 돌연 참전론을 강하게 주장하여 이로 인해 사회당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한편 중립을 지키던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일부 영토를 할양해주겠다는 협상국들의 약속을 받고 이듬해인 1915년 마침내 전쟁에 뛰어듭니다. 무솔리니도 징병되어 1차 대전에 사병으로 참전하게 되죠. 전쟁이 끝난 후 이탈리아는 승전국이었음에도 협상국인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제대로 된 영토도 받지 못하고 경제 위기만 맞게 되는데요. 커져가는 빈부격차에 실업률까지 급증하자 불만에 찬 대중들이 사회당을 지지하게 되면서 사회주의는 전쟁 이전보다 몇 배 이상의 지지율을 얻었고 이탈리아 사회 전체를 휩쓸게 되죠. 전쟁에서 돌아온 무솔리니는 참전 군인들이 일자리도 없이 힘들게 살아가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모아 이탈리아 전투파쇼라는 조직을 만들어 정치활동을 재개합니다. 파쇼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단체였고 이념적으로 파시즘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무솔리니는 이들을 이끌고 1919년 이탈리아 선거에 참여하지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하고 참패하고 맙니다. 이 선거의 패배는 무솔리니의 정치 성향을 확실하게 돌리는 기점이 되죠. 선거 이후 무솔리니는 농민에 대한 토지 분배 등의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모두 제거한 새로운 강령을 발표합니다. 이것은 완전한 파시즘으로의 정체성 확립 선언이었으며 여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추가합니다. 그는 파시스트들 중 일부 과격한 대원들을 모아 폭력을 실행에 옮기는 행동대인 스쿠아드레 다지오네를 조직하는데요. 후에 검은 셔츠단으로 불리게 되는 이들은 파시스트의 걸림돌이 되는 사회주의 정당과 언론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솔리니가 예전에 일했던 사회당 신문사 아반티로도 쳐들어가 직원들을 폭행하고 인쇄기들을 모조리 부숴버리기도 했죠. 파업을 벌이는 노동자들 또한 모두 공산주의자로 간주되어 이들의 폭력의 대상이 됩니다. 소련의 공산혁명을 보며 사회주의 확산을 두려워하던 지주계급과 부유층은 파시스트들의 편이었죠. 반대 세력들이 하나씩 격파되면서 파시스트의 위세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검은 셔츠단에 희생된 사망자만 수백 명에 이르렀고 한때 높은 지지를 얻었던 사회당은 20만 명에 달했던 당원이 2년 만에 2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주국가 이탈리아에서 파시스트들이 자유롭게 폭력으로 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주의와 보수주의로 분열되어 국가 통제력을 상실한 이탈리아 정계는 혼란을 수수방관하기만 하였고 사실상 정부가 없는 상태와 다름없었습니다. 1922년 노동절에 사회주의 정치인과 노동자들이 또다시 폭력으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노동조합은 7월 총파업을 선언하고 대규모 투쟁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회당 내 이견차로 인해 파업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오히려 파시스트들의 위세는 더욱 떨치게 되었고 이에 무솔리니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922년 10월 그는 검은 셔츠단에 로마주의로 집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로마의 공공기관들을 점령하라는 세부 지침을 내리죠.
무솔리니도 이 쿠데타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들을 진두지휘하는 대신 나폴리에서 경과를 지켜보기로 하죠. 이탈리아의 파크타 총리는 전국의 파시스트들이 로마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검문소에서 이들을 저지할 것을 지시합니다. 대부분 기차로 이동하던 파시스트들은 검문을 피해 도중에 열차를 버리고 도보로 서서히 로마로 향하게 되죠. 파크타 총리는 국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에게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폭도들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며 계엄령안을 제출했지만 왕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무솔리니에게 총리직을 제안하는데요. 국왕이 왜 이런 의문스러운 결정을 내렸는지는 여전히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운까지 따른 파시스트들의 로마 진군은 성공했고 무솔리니는 그제야 열차를 타고 밤새 로마로 달려 다소 허무하게 이탈리아의 정권을 넘겨받습니다. 무솔리니가 총리에 오른 직후에도 승리를 자축하는 검은 셔츠단이 여전히 로마 시내를 휘젓고 다니며 폭력을 일삼자 서둘러 이들을 열차에 태워 집으로 보냈다고 하네요. 39살의 나이에 총리가 된 무솔리니는 입헌 군주제를 선언하여 왕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었고 카톨릭계와도 오랜 반목을 끝냅니다. 집권 후에도 검은 셔츠단의 활약으로 반파시스트 단체들은 모두 사라졌고 선거법은 수정되어 일당 독재 체제가 수립되죠. 그리고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들이 늘 그러하듯 정당성 부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폭도들이 로마로 진군한 날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며 언론도 무솔리니의 우상화 작업을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죠. 무솔리니 사진은 마치 연예인처럼 엽서와 잡지 등에 뿌려졌고 이탈리아 모든 곳에서 그를 찬양하고 미화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사회를 묘사한 앙리베로의 말처럼 무솔리니는 신처럼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무솔리니는 항상 옳다라는 구호제창을 했다고 하니 무솔리니 신격화는 대성공인 셈이죠. 2차 대전 추축국 이탈리아의 허술한 지휘관 이미지와 달리 정치인 무솔리니는 뛰어난 웅변으로 청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집권 초기 강력한 산업 통제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도 했죠. 오늘날 파시즘 하면 먼저 떠올리게 되는 나치와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나치가 모든 권력을 당에 집중했던 반면 무솔리니는 당보다는 국가의 권력을 귀속시키려 했죠. 때문에 독재 정권임에도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지는 못하였고 여타 파시스트 국가들에 비해서도 국민들을 덜 가혹하게 대하는 편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의 여파로 인한 여론 악화도 부담이 되었죠. 갈수록 쌓여가는 국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다시 국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솔리니가 선택한 방법은 대외 확장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침공합니다. 이탈리아에겐 1896년에 굴욕적인 1차 에티오피아 전쟁의 패배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죠. 무력 침공에 각국의 경제 제재가 쏟아졌지만 무솔리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을 강행하여 에티오피아를 점령했고 그 결과 다시 한번 그의 인기는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 비난받던 이탈리아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게 되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독일과 손을 잡는 강철 조약을 맺게 되죠. 경제공황 이후 파시즘은 몇몇 민족주의 성향의 국가들에서 정치체제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의 팽창 정책은 후발 파시즘 국가들과의 관계에 맞물려 이탈리아의 운명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맙니다.